반갑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뭔 줄을 아십니까?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성경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는 정은 명령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어떤 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긴 스토리 가운데 일부분으로 우리를 해석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미학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미학을 나누고 또 미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같이 공부하자는 의도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영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언어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대사죠. 그죠?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근데 스토리보다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물, 등장인물들이죠. 그래서 등장인물은 그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어떤 보통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그 인물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물을 먼저 설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전개 한 토막토막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영화를 제작할 때 많이 드는 비용 중에 하나가 캐스팅 비용이죠. 우리가 왜 캐스팅을 할 때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드냐면은 그 어떤 인물을 캐스팅하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스토리를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영화에 있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을 등장시키고 또 아주 이렇게 액션 영화에 있어서 액션미가 넘치는 그런 어떤 남성 배우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 갈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인물의 특성 가지고 또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은 스토리 그 자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사람이 스토리다. 곧 캐릭터가 스토리라는 뜻으로 휴먼 텍스트 티어리라고 우리는 명명을 합니다. 휴먼, 인간이 텍스트, 메시지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스토리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서 설정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그죠.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임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하나님의 큰 스토리 라인 안에서 등장 인물들을 설정한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해서 왕으로 세운다는 그런 설정도 왕족을 택해서 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주 가난한 시골 목동을 택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충분히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인물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큰 이야기일 때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나의 감독일 때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때때는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 수사학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말이죠. 말을 텍스트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페이소스,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감성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을 대변해주는 페이소스가 담겨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에이소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윤리, 도덕,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풍기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사람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서 에이소스로서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삶에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 많은 텍스트와 로고스를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전달하고 배출하는 페이소스, 열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그 진정성, 에이소스, 그 인격이 그것을 담아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접근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학적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인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보통 여성을 대표로 삼습니다. 그렇죠? 여성.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아름다운 미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진이라든지 중국의 양귀비라든지 서양의 아프로디테와 같은 여신이라든지 미를 대표하는 모델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미라고 하면은 여성을 대표하는데 남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남성의 미는 뭘까? 어떤 남성이 아름다울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어떤 남성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남성의 아름다움은 누구를 보기 위한 것입니까? 여성이겠죠. 여성적 입장에서 어떤 남성이 매력적인가?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의는 없지만 동서고금의 미인에 대한 모델들이 있었던 것처럼 한 공교롭게도 동서고금, 서양이나 동양이나 멋진 남자에 대한 모델은 없지만은 하나 공통된 하나의 모델 가운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나쁜 남자의 모델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스페인의 돈주앙이라든지 한국에서 남봉꾼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각 시대마다 여성들을 울리는 남성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모습이 남자가 보기에는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을 여성들이 좋아해요. 한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쁜 남자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권마다 나쁜 남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인들이 따라다니는,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 존재를 했는데, 왜 그럴까? 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쁜 남자가 어떤 매력의 특징이 뭘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신드롬일까? 아니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본성에 기하는 부분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표현은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나쁜 남자에 대한 어떤 호감이라는 것이 하나의 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적 신드롬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드롬이 뭐냐면은 어떤 문화적인 선호가 이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신드롬이라고 하죠.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서 한 개로 수렴이 됐지만은 특별한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것,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매력적이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취향도 어떤 문화적인 신드롬이었다는 거죠. 근래까지. 자, 그러면 나쁜 남자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어
많은 여자들이 끌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임스 틴, 반항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국의 반항아, 나쁜 남자의 대표가 되는 최민수가 등장하는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서 도대체 나쁜 남자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매력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끌림을 갖게 하는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